1988년 굉장히 특이한 코미디 영화 한 편이 미국에서 개봉을 하게 됩니다. 분명 영화인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극을 이끌어가죠. 생각해보면 1980년대 말부터 태동하던 3D 기술의 등장 이전 세대이자 또 연극 배우들의 스크린을 넘어와서 연기로서 보여줄 수 있는 대부분의 재미를 이미 구가하고 있던 19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이미 산업으로 발전한 헐리우드 영화들의 정말 독특하고 신선한 시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또 영화이기도 한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나 1988년 작품이죠.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수의 만화클래식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성인수의 만화클래식 77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주가 지났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원고를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좀 쓰던 도중에 도저히 힘이 안 생기는데 뭔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달하는 힘? 전달해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방송을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큰 전시를 한번 하고 나니까 그 여파였는데 처음에 그 전시를 하는 기간 도중에는 별로 힘들지 않았고 그리고 책을 만드는 중간 사이사이에도 제가 지금 정신을 놓으면 안 돼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딱 그 책 배송까지 다 끝나고 나니까 맥이 한번 탁 놓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안 놓치고 지금 제가 다음 주부터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놓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는 1, 2주 정도는 일이 원활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원활히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원래 하는 거에 한 절반 정도밖에 일이 진행이 안 돼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5월부터 진행됐던 정신과 시간의 만화의 방 그 프로젝트는 지난주에서야 끝났습니다. 배송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그 일이 끝났고 그리고 지금 2주 정도 또 그 사이에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화 읽고 쓰다가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일주일 안에 텀블벅에서 아마 런칭이 될 거예요. 펀딩 하실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텐데 관련해서도 앞으로 추후에 홍보할 수 있는 기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방송부터 광고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썼었어요. 그렇죠. 근데 광고를 하겠다, 광고를 같이 해봅시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도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너무 바쁜 관계로 9월 달에 초안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말씀드렸더니 천천히 하자고 괜찮다고 이런 말씀은 하시는데 좀 미안하죠. 그분들한테도 도움을 되고 싶고 저희도 도움을 받고 싶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 이 일이란 게 하다 보니까 좀 밀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좀 계속 일이 있어요. 계속 회사 다녀야 되죠.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해야 되죠. 개인 만화 해야 되죠. 또 콜라보로 작업하는 만화가 있어서 그거 콘티 그려야 되죠. 거기다 집에 제가 집사거든요. 그래서 집에 고양이들 밥이랑 해결해줘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집 밖에 길냥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저희 오피스텔 제가 사는 곳에는 전부 다 그 길냥이를 굉장히 좀 보호하는 느낌이에요. 다들 도와주고 싶어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애기들 사료 있거든요. 그거 따로 사가지고 매일 밤 가서 먹이고 뭐 이런다고 저도 좀 바빠요. 그리고 또 길냥이 중 한 마리가 이제 제가 입양하기로 했는데 막 이렇게 캐초딩이라서 막 놀러 다니다가 공사장에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장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3일 밤낮을 울면서 막 엄마를 찾고 해서 저도 가서 막 3일 내도록 밤마다 낮밤 안 가리고 가서 막 회사 연차 계속 쓰면서 가서 찾고 이러다가 3일째 되는 날 찾았는데 몸이 조금 불편해요. 3, 4일 동안 거의 쇼크 상태, 먹는 것도 많이 못 먹고 이래서 애가 좀 몸이 많이 불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길냥이로 다시 돌아와 보내면은 얘는 얼마 못 가서 죽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마 입양해서 기르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그래서 그런 일들도 같이 있었어요. 책을 포장하는데 밖에선 길냥이 막 울음소리 들려오고 그럼 또 나가서 찾아야 되고 그날 밤 못 찾고 힘은 다 썼지. 근데 포장은 계속해.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조금 바쁩니다. 제가 항상. 그리고 또 저희 팟캐스트에 댓글이 하나 또 달렸어요. 지난번에 이재민 평론가님이랑 함께했던 75편이죠. 2019년 3분기 만화 소식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바로 김승용 작가님의 사람 냄새 단행본 1권을 걸고 했던 이벤트에 저희 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셔서 단행본을 겟하신 화창님이란 분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고양이가 계속 우네요. 지금 울고 있는 고양이는 금찌라는 고양이입니다. 자, 닉네임 화창입니다. 김승윤 작가님의 사인이 담긴 사람 냄새 잘 배송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인수 작가님 배송 메모에 배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주셨던데 그걸 보고 이동철 작가님의 인터뷰 편이 생각나고 그랬습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책 정말 감사해요 라고 써주셨고 또 5,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화클래식 역사상 두 번째 후원이 들어왔네요. 자, 이번 주에는 저희 팟캐스터 관련해서 이런 주변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앞에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작품도 매우 재밌는 영화이자 애니메이션 작품 얘기를 준비했으니까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사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1975년 개봉한 조스나 모험 영화의 교과서처럼 치부되는 레이더스, 그리고 1982년에 개봉했던 이게 벌써 30년이 넘었군요. E.T. 같은 작품도, 그리고 또 저희한테 제일 유명한 거는 당시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1년치 매출을 단 한 편의 영화로 쓸어 담았다는 1993년 작품이죠. 주라기 공원까지. 지금까지도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감독 중에 한 명이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상상력이 기획으로 더해져서 1980년대 후반에 완성되었던 영화 사전에 영화 역사에 영원히 신림하는 작품이 하나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감독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가 제작 기획에 참여를 했고 바로 영화의 기반 위에 TV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난입하여서 활극을 펼치는 영화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저 래빗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고뭉치 토끼 아시죠? 회색 토끼 걔 맞습니다. 흰색 토끼. 그리고 먼 훗날 스페이스잼 시리즈, 지금도 스페이스잼은 2편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 애니메이션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 영화는 지금 봐도 좀 기발하게 짝이 없고 또 오히려 3D 그래픽을 질려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즘은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완전히 또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버트 조메스키 감독의 영화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나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작품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는 헐리우드 영화 산업의 발전사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 영화가 산업이 되었나?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왜 산업으로서 국가적 산업으로서 영화를 키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 영화사 얘기할 때 꼭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영화는 산업입니까 예술입니까? 라고는 하는 질문인데 이게 매우 식상한 질문이긴 해요. 그런데 미국의 여러 예술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이란 나라는 처음에 이방인들이 난민들이 독착해서 만들고 융성하게 되고 결국에는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발전시킨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 대부분 유럽에서 왔어요. 거의 90% 이상은 유럽에서 왔다고 봐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유럽에서 본토에서 그 사람들 요즘은 이런 단어조차도 많이 희석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왜 본토에서 미국으로 넘어왔냐, 이 아메리카로 넘어왔냐. 당시에 유럽이 전쟁을 피해서 그리고 망해가는 나라들을 피해서 도저히 못 살겠어서 거기서 너무 착취가 심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럼 유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그 당시에도 그 유럽에서 살만했고 버틸만했고 어떻게든 버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 간의 상관관계에는 그런 열등감이 있어요. 아메리카 사람들이 처음에 유럽 사람들, 본토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은 말이 안 되죠. 지금은 미국이 더 문화적으로 융성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본토에 대한 열등감,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 그 당시에 산업화 시대의 미국이라는 건 참 많이 삭막하고 열악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주민들에겐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그런 느낌, 그런 열등감 속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분야에선 예술이라는 분야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유럽에 비해서 고품격 예술을 하지 못한다는 느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본토가 있으면 본토가 더 잘하는 것 같고 여기 아메리카는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여긴 다 뜨내기들 넘어온 사람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유럽은 오래전부터 문화적 가치들이 뭐 전쟁으로 많이 훼손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지켜내면서 뭐든지 유서가 깊을 것 같고 더 귀족적이고 품위가 있을 것 같고 막 진짜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장기술, 휘황찬란한 고딕 양식 막 이런 것들 생각되게 되는 게 유럽인데 미국은 그때 뭐 통조림 캔 따서 먹고 막 그냥 그런 먹고 살고 그리고 건물 짓고 먹고 살고 건물 짓고 이런 시기였거든요. 뭐 물론 미국이란 나라 그때도 이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우리는 유럽보다 못해, 유럽보다 못 살아, 뭐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리고 세계 대공황도 겪었었고 미국이 그런데 이런 열등감 본토에 대해서 못 미치는 기술 산업화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반대급부의 대중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약간 좀 다른 예술이랑 달라요. 다른 예술은 위에서부터 귀족들에서부터 찬찬히 내려오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기득권에서부터 뭔가 정립되고 그것이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서 그것을 좀 더 희화화시키면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이라면 만화나 영화는 처음에 발견은 그렇지 않았을지 몰라도 올라가는 단계는 좀 대중에서부터 먼저 올라가요. 이게 시대적 방향도 있는데 그러니까 만화도 처음에 거의 몇 센트 안 하는 그냥 괭종이에다가 일용직 노동자들한테 판매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폭력적이고 그리고 그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남자였기 때문에 그 코드에 맞춰서 성적인 코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만한 그런 작품들을 계속 만들고 뭐 유명인을 계속 이상하게 묘사해서 그린다든지 희화화한다든지 막 서로 그 유명인을 때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깔깔거리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분명히 가지는 미학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걸 예술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프라이드를 갖게 해줄 만한 사람이 미국에도 한 명 나타나죠. 왜 이게 예술이 될 수 없어? 라고 찍어내면 왜 예술이 안 돼? 이것도 예술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의 그 많은 인구와 그리고 산업화 대중성 이런 것들이 예술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거의 선언하듯이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앤디 워홀입니다. 이 앤디 워홀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는데 앤디 워홀이 거기에 거의 수장격이죠. 그래서 이 앤디 워홀의 등장은 예술가들이 뭐 소수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이런 기품 있고 높은 지적 행위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 대중들에게도
대중들이 즐기는, 대중들이 보는 이것들도 예술의 한 단면이야, 이것도 예술이야라고 확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라는 부분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그 더 많은 돈으로 이상한 짓을 하지 않고 더 거대한 예술을 한다면 또 그것이 또 다른 가치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토에서 사람들이 야 그게 무슨 예술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야, 여긴 미국이야 친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는 미국이라네 친구,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자기들도 자기들만의 예술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죠, 미국이. 그러면서 대공황을 지나고 세계 2차 대전 지나고 이러면서 미국이 초인류 강대국이 되면서 미국에서 말하는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상업 예술이 거의 전 세계로 휩쓸게 되는 거지. 이게 거의 프로토타입처럼 돼버려서 이렇게 해야 돈을 벌고 그 돈이 있어야 새로운 또 영화를 찍을 수 있다, 이것이 거의 확고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부분이랑 같이 결부되죠. 산업화 시대를 지나고 나라들이 대부분 건물들이 이제 빌딩들이 다 들어서고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먹고 살만해지면서 새로운 걸 찾는 거죠. 이때까지 봐왔던 거 말고 또 다른 거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가 그것들의 또 다른 것에서 이제 거의 정점을 짓는 게 3D 아트웍 기술이잖아요. 그게 90년대 초반부터 좀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루카스 필름에서 만들어져서 그 팀이 나와서 픽사를 만들고, 그 픽사 팀이 물론 그 전에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런 데도 한 장면씩 3D라는 그 기술 모델링이 쓰이긴 했지만 그건 정말 지금 보면 조잡한 거였고, 그 이외에 뭐 여러 영화들에 쓰이게 되면서 3D 기술이란 게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이게 실제로 찍은 건지 3D로 만든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 그 정도 수준에까지 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발전하기 전에, 그리고 그 연극 배우들이 자신들이 열심히 연극한 거를 영화로 찍어서 대중들한테 보여줬을 때 전국적으로 극장에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는데, 이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연기에서는 어느 정도 현타가 온 한계점이 왔던 시기가 6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서 80년대 중후반까지 이 딱 한 20년 기간 동안 이제 더 이상 뭘 보여줄 건데가 화두였어요. 인간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런 작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 처음에 연극이었거든요. 그게 연극이었다가 영화로 넘어와서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영화관이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가수를 데리고 와서 영화를 찍어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그 가수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 메신저의 역할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그 영화를 보겠죠. 근데 그 가수는 연기를 잘 못해. 그래도 영화에 나와서 몇 마디 하면서 이제 노래 한번 부르면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럼 거기서 또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고 그걸로 또 새로운 걸 가치를 투자하고 했는데도 이제 올 때까지 온 거지. 인간이 연극 배우로서 보여줄 수 있는 한계, 그것이 스크린에 담겼을 때의 한계, 그것까지가 이미 와 있고, 그리고 더 이상 기술의 발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3D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이 텀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그 젊은 감독들이 요상한 짓을 많이 해요. 진짜 이상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감독이죠. 조스도 그랬고. 그러니까 갑자기 상어가 나와서 막 사람을 물어 뜯는 거야. 근데 진짜 같아. 근데 쟤는 그 당시엔 3D가 없으니까 쟤는 다 상어를 실제로 바다에서 만들어서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계인 나오고 막, 그전엔 페무토 이런 거 다 뱀파이어 이런 거 나왔었는데, 이제 막 외계인 나오고 막 스페이스 오디세이 막 우주로 갔다가 막 스탠리 큐브릭 같은 사람 나오고 막 블레이드 러너 같은 작품 막 나오고 막 요상한 집 만들어 놓고 그 미니어처로 다 만들어서 그거 카메라로 쫙 그 안개 품으면서 찍으면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게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라고요. 3D 이전. 근데 지금 보면 조악한데 조악한 맛에 그 매력이 있어요. 저거 3D 아니라서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그 부자연스러움의 맛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엄청난 많은 시도를 했는데, 이 당시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아이디어를 더해서 만들게 된 작품이 바로 이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나라는 이런 작품이었다라는 겁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상상력이 참 뛰어나요. 그 주라기 공원, 주래식 파크 만들 때도 그랬고 뭐 ATAI 뭐 최근에 플레이어 원인가? 레디 플레이어 원 그 영화도 마찬가지로 상상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런데 뭐 그렇다고 그 자기 씬의 상상력 모든 거를 자기가 다 감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 중에 자기 씬이 기획과 제작으로 좀 참여했던 작품이 이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냐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드리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로버트 저메스키 감독의 영화입니다. 최근 작까지는 뭐 얼라이드도 있었지만 저는 이분 작품 중에 제일 재밌게 봤던 건 베어울프인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감독을 했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기획 제작을 했는데,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작품이고,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대여는 1,100원에 볼 수 있어요. 1,100원에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소장하고 싶으면 네이버 영화입니다. 네이버 영화에서 소장하고 싶으면 5,000원만 내시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영화인데 일단 오래된 작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좀 맥락적 줄거리는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내용을 상상하시면 되냐면, 머릿속으로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배우가 애니메이션 캐릭터랑 연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엔 상상이 가능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우주에서 왔었던 외계인 나오는 그 외계인 친구 누구 그런 작품도 있고, 뭐 19금 곰돌이 이야기도 테드 같은 작품도 있었고, 뭐 피터 래빗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이제 배우들이 초록 색깔 그 어떤 모형이라든지 토끼 모형이라든지 이런 거 놔두고 그 앞에서 막 연기를 하잖아요. 뭐 말리아센트도 그랬을 거고, 얼마 전에 예전에 개봉했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런 영화들 다 그런 영화죠. 근데 그것과 비슷한 건데 거기에 3D 기술 대신에 2D 셀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 2D 애니메이션에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연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됩니다.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 데피 덕, 벅스 바니 등의 만화 캐릭터들은 자신의 주거지인 툰타운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툰타운은 만화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 도시이기도 해서 실제 감독과 만화 캐릭터들이 함께 콜라보로 영화 제작을 하기 위해 모여든 곳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중 하나인 로저 레빗은 오늘도 위험한 부엌을 휘젓고 다니면서 칼에 찔리고 구워지고 감전되고 결국 냉장고가 머리에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뭐 톰과 제리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인기 캐릭터 중 한 명인 로저 레빗이 자꾸 대본을 잊어버리고 대본대로 하지 않고 또 촬영에 집중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알아보니 현재 로저는 자신의 아내인 제시카가 그 지역 공장 주인 마빈 아크미와 몰래 만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심적으로 매우 괴롭고 힘든 상황이란 것을 알게 된다. 그러자 스튜디오 사장인 마루는 만화와 관련 탐정으로는 최고였지만 지금은 술주정뱅이가 되어버린 탐정 에디 발리안트를 고용해서 제시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현장을 찍어오도록 지시합니다. 사실 주정뱅이 탐정 에디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만화를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함께 듀오로 활동하던 자신의 형이 몇 년 전 만화 인물들을 돕던 중에 죽음을 당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만화 캐릭터들만 봐도 버릇처럼 툰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러 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만화 같으니라고, 이런 만화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말을 외치면서 화를 내는 인물로 변해버리고 슬픈 과거를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화와 관련된 사건을 맡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빌린 대금과 술값을 벌기 위해서 이 제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에서 탐정 에디는 아크미와 함께 놀고 있는 제시카를 촬영해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로 치면 그냥 쎄쎄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불륜, 뭐 19금, 피지컬적인 19금 이런 게 아니고 그 사장님이랑 제시카랑 그냥 쎄쎄쎄 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거 인간한테는 별거 아닌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로저 레빗은 너무 슬픔에 빠지면서 대성통곡을 해요. 아니 어떻게 나랑만 하던 쎄쎄쎄를 그 사람이랑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그런데 다음날 그 지역 공장 주인이었던 아크미가 피아노에 깔려 죽는 사고로 죽게 되고, 그 사건의 범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로저 레빗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영화의 빌런인 둠 판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둠 판사는 만화 캐릭터들을 극도로 싫어해서 어떤 죄명이라도 뒤집어 씌워서라도 만화 캐릭터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마는 그런 악독한 판사입니다.
그런 자에게 찍혔고 또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었으니 로저 래빗은 할 수 없이 전날까지 자신과 함께 있었던 탐정 에디를 찾아와서 자신의 누명을 풀어달라고 말하는데 에디는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뭔가 점점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해결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중간중간에 보셨을 때 우리가 이 영화의 맛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좀 뺐어요. 빼고 최대한 스토리가 이렇게 이런 플롯으로 흘러가고 결말은 직접 보시라 이런 내용으로 1,100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1,100원이에요. 저한테 후원해달라고 했던 그 돈보다 더 싼 가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냐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이 대략적인 스토리는 말씀드렸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어요.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고 또 만화 캐릭터들이 그 촬영하는 현장을 빠져나가고 나서의 그 이면적인 내용들에 대한 상상력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 뽀로로 탈 쓰고 있는 분들이 앞에서 막 이렇게 귀엽게 하다가 뒤로 돌아가서 담배 피고 있는 모습, 그런 거 요새는 흔하죠. 요새는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팽순이 이런 애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신선한 거였다는 거죠. 야, 그래, 생각해보니까 쟤들도 저렇게 뒤에 가서는 자신의 시간을 좀 필요하고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것도 만화 캐릭터들이 그 전까지는 그런 인지를 못했을 텐데.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애기 캐릭터가 있는데 이 애기 캐릭터가 몇십 년 동안 자라질 않아서, 몸이 자라지 않은 겉모습이 아이 모습이니까 몇십 년 동안 아이 캐릭터만 분장한 거예요, 이 카툰 세계에서. 그래서 촬영할 때는 아기처럼 막 귀엽게 행동하고 아기의 그 수줍은 모습 막 이런 걸 하는데 촬영 딱 끝나면은 바로 그 걸걸한 목소리로 담배 가져와 이러면서 담배 피면서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냐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캐릭터들의 유쾌함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픽적으로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그래픽적으로 그냥 배우가 연기를 하고 그 옆에 캐릭터를 붙여놓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뭐랄까 조명에 따라, 빛에 따라 그 명암 조절을 다 합니다. 그게 너무 뭐랄까 멋있어요. 그 퀄리티, 그걸 다 계산하면서 한다는 게, 물론 3D도 그걸 다 계산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어디서 진짜 멋있냐면 그 탐정 에디가 그 이제 제시카라는 사람의 자기는 이제 불륜 형장일 거라고 듣고 가죠. 그래서 도대체 벅스바니의 부인인 제시카가 누구야 하고 이제 막 찾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래봤자 토끼지. 근데 토끼가 술집에서 일하네? 이러면서 찾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딱 등장하는 씬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야. 사람 캐릭터인 거지.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건데,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의 퀄리티가 엄청나요. 그 무대 위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거기 술집에 와 있는 남자들을 막 홀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냥 애니메이션 캐릭터잖아. 그냥 애니메이션 캐릭터라고. 근데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근데 나도 막 홀리는 느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그려놨으면 그런 느낌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각도, 앵글에 따라서 그 라이팅을 계속 바꿔줘. 그 라이팅이 어디서 오냐에 따라서 이 캐릭터의 느낌, 동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그걸 진짜 섹시하게, 완전 진짜 홀릴 수 있을 정도로, 홀딱 사람을 반하게 만들 정도로 그냥 애니메이션 캐릭터인데, 그리고 3D도 아니에요. 그냥 셀로 그린 거야. 근데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서 이렇게 사람을 홀리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 그 기술력이라는 게 엄청나요. 저 당시에 벌써 저렇게까지 다 계산해서 만든다고, 저거를. 저거는 진짜 뭐 3D도 노가다긴 하지만 저것도 정말 한 장 한 장 노가다였을 테고, 하나 다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배우의 그 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홀린 듯한 느낌을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들을 너무 잘 해낸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오프닝에서 나오는 원래 우리가 보는 카툰, 그 당시의 카툰 있잖아요. 톰과 제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이죠. 톰과 제리 지금 계속 쫓기면서 서로 막, 요새는 너무 징그러워서 애들한테 절대 보여줄 수 없는 막 망치질하고 때리고 막 냉장고 끌려오고 피아노에 손 끼고 막 이러는 거,
그런 스타일의 만화인데 그런 스타일 만화를 처음에 굉장히 그 입체감 있게 보여줘요. 그냥 TV판에서는 그렇게 입체감 있게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작 시간이란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다 뛰어넘어서 이건 영화니까 이 영화 안에서는 입체감 있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장소 왜곡 이런 것들 되게 재밌게 잘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화면에 하나하나 이제 그 아무래도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니까 어떤 이런 소재를 써서 만들 거야 이렇게 됐을 때 그 소재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 작품에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걸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감독이거든요. 매 작품 그래요. 최근에 개봉했던 더 플레이어 원, 레디 플레이어 원 그 작품도 오늘 계속 말이 꼬이고 뭐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작품에서도 보면은 야 그런 세계가 진짜 세팅이 되면은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막 보여주잖아요. 막 배트맨이랑 등산도 하고 막 건담 나중에 나와가지고 메탈 고질라 막 찌르고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 영화에서도 야 조스도 마찬가지, 이티도 마찬가지. 외계인을 가지고 교감하는 내용으로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상어가 피습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거 뭘 보여줄 수 있을까? 그 당시 상상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장면들을 다 생각해놓고 그거를 어떻게 짜임새 있게 야 이건 쓸 수 있어, 이건 쓸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작품에 대한 플롯 시나리오 이런 걸 다 만드는 것처럼 이 작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촬영하는 장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셀 애니메이션의 끝판왕 같은 장면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비하인드 스토리도 보여주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있는 캐릭터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서로 소통하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거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시카 무대에서 사람을 홀리는 듯한 그 느낌, 그것도 정말 이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뒤에 닥터 둠 박사 이런 사람들 나와서 막 얘기할 때도 좀 잔인하지만 둠 박사가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이렇게 사라지게 죽여버리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렇고, 거기 밑에서 일하는 쪽제비들 3마리 나오거든요. 둠 박사 둠 판사 밑에서 그런 얘기들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묘사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특히 벅스 바니가 얘가 보통 정신이 또라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미쳐 날뛴단 말이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으악 이러면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도 너무 잘 묘사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 좋았어요. 그래픽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 3D 그래픽이 제대로 구현되는 시대가 왔을 때 그걸 보면서 우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1차적 정점은 저는 아바타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총몽도 그래픽적으로는 훌륭했고, 뭐 최근 작품들도 다 이제 그래픽 작업은 당연시 되고 있죠. 그리고 전부 다 그렇게 찍고 있고, 왕자의 게임도 그렇게 다 찍었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것만 볼 수도 없고, 그것만 보고 항상 만족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그런 자연스러움을 끝없이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디테일, 영화의 맛이 있지만 약간 부자연스러운 속에서도 그 과장된 그 맛에서 우리가 느끼는 쾌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애니메이션들이 특히 그래요. 2D 애니메이션 같은, 지브리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현실성 없는, 현실적이진 않지만 그 세계를 구현해내는 움직임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동세, 명암, 채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것처럼. 근데 그런 실험들이 70년대, 80년대 헐리우드에는 진짜 많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화들도 많았거든요. 뭐 피터 잭슨의 배드 테이스트도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도 그렇고 그 말도 안 되는 영화거든요. 막 하여튼 그런, 우리가 지금 보면 이거 B급이네 이럴 수 있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엄청난 그 기술적 선도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걸 실제로 영화로 구현해서 그걸 통해서도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 영화도 자신들이 들었던 제작비에 비해서 뭐 정확한 얼마를 벌었다 이런 것들은 뭐 나와 있긴 한데, 뭐 위키 사이트 같은 데 나와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뺏겨다 쓸 수는 없고, 정확히 잘 모르는 거니까. 지금까지 돈을 벌고 있을 테니까. 근데 이 작품의 수익의 몇 배나 되는 돈을 벌기는 했어요. 그리고 시상식에서 상도 노미네이트 되기까지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로는 정말 파격적인 거지. 그러니까는 뭐 스탠리 큐브릭 같은 감독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블레이드 러너 같이 그런 정말 SF적인 그 시대 자체를 구현해내는 그런 시대로 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런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그 아케이드한 느낌을 잘, 조스도 그렇고 이티도 그렇죠. 이런 아케이드한 느낌을 잘 살려서 하나의 작품으로 구현해내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자신들의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를 할까? 그것들이 보여준 상상력을 가지고 나중에 야, 이거를 이제 정교한 3D로 정말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떤 게 3D인지 분간 안 되는 시대로 가보자라는 정서로 다시 와버린 거고, 그것이 다시 요 근래에 와서는 다시 아케이드한 면으로 막 변하는 영화들도 좀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현실 부자연스러워서 그게 매력적인 영화들도 막 나와요. 인형 탈 쓰고 나오고 막 인형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고요. 그런 영화들에서 3D보다는 실제로 탈을 쓰고 이제 배우들이 배역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80년대 영화들을 좀 찾아보다 보면 신선해요. 지금 다시 보면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카톡이 없으니까 당장의 대화를 못 하니까 우리가 막 편지를 쓰거나, 전화기가 없으니까 편지를 썼고, 전화기가 생기고 나니까 그 전화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을까를 오만 상상을 다해서 상업적으로 이용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카톡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문자나 그런 것들이 성행하진 않죠.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문자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끝까지를 가본 거 아니에요. 문자로 사랑 고백도 해보고, 문자로 뭐 이모티콘 이것저것 만들어서 상상력을 통해서 끝까지 해본 거고, 뭐 인터넷이란 공간이 생기니까 밈이라는 것도 그 공간에서 어떻게 소비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상상력이 끝으로 가서 본 거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걸출했던 헐리우드 감독들이 3D 기술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끝판왕까지, 이게 왜 가능했냐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일본 애니메이션 영향도 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작품들이 헐리우드 감독들한테 영향을 준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3D 기술 나오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보여줬어요. 보여줄 수 있는 건 거의 다 보여줬고, 팀버튼도 그 중에 한 명이겠죠. 미니어처 만들어서 인형 가지고 스톱모션 한 것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악몽, 뭐 그 전에 보였던 그 고양이 나오고 더 빈센트 같은 작품, 단편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은 다시 조금씩 살아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재밌고 나한테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그럴싸해 보이면 사람들이 돈을 주는 시대였는데, 이제 그것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야, 그거에도 돈을 쓰고, 그리고 나만이 좋아하는 아케이드한, 나만의 셀렉션이 될 수 있을 만한 작품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나만의 아케이드한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분들이 요새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영화가 보고 나면 뭔가 재미가 있어요. 야, 요런 효과? 요런 재미도 있구나. 요런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작품이구나 라는 거가 있고, 그리고 꼭 하나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 이 작품에 나오는 배우들 중에 이 둠 판사로 나오는 크리스토퍼 로이드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누구냐, 여러분들 아시면 깜짝 놀라요. 이 배우가 누구냐면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그 박사님입니다. 에머트 브라운 박사 역할을 했던 그 아저씨 있잖아요. 표정 이런 눈 크게 뜨고 입 항상 벌리고 있고 머리 항상 쭈뼛 서 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 막 이러던 그 있잖아요. 항상 표정이 이런 표정인 그 아저씨가 여기서 둠 판사로 나와요. 정말 잔혹한 둠 판사로 나오는데, 역할이 달랐기도 하지만 두 배역의 자아가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영화는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 정말 이것도 영화사의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아담스 패밀리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아담스 패밀리의 페스터라는 역할, 페스터 삼촌, 그게 거의 주인공이거든요. 그걸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그게 사건을 모두 만들어낸 사람이 페스터 삼촌인데, 크리스티안 리치가 엄청 어렸을 때 나오는, 아역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그 크리스티안 리치가 되게 얼굴 두상이 좀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독특한 두상이 어릴 때도 그대로 유지돼 있거든요. 이마 엄청 넓고, 그래서 굉장히 귀엽게 나와요. 귀여운데 굉장히 잔혹한 그 캐릭터 나오는 그 아담스 패밀리 같은 작품도 있는데, 그 작품에서 페스터 삼촌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 둠 판사로 나올 때는 살을 좀 삐쩍 말라서 나와가지고 정말 악독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백투더퓨처 에머트 브라운 박사 할 때는 약간 살집이 조금 있는 상태로 표정이 이런 표정이에요 항상. 그런데
그 아담스 패밀리 페스트로 나올 때는 머리 빡빡 밀고 나오거든요. 머리 빡빡 밀고 살도 엄청 쪘어요. 살도 엄청 찐 상태로 거의 마마보이 그런 느낌을 역할을 하는데 세 명이 너무 자아가 틀린데 너무 다른 사람인데 한 사람이 배역에서 역할을 하면서 만들고 있다는 거지. 그거를 이 작품을 보시고 혹시나 이 크리스토퍼 로이드란 배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있으면은 아담스 패밀리랑 팩트 더 피처는 원이 제일 재밌죠. 원이랑 3가 제일 재밌는데 팩트 더 피처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그리고 이 배우의 연기를 보는 거지. 이 배우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저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 배우가 그 작품에서 보여주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거 그것도 참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밥 호킨스라고 이 뭐랄까 남자 주인공 탐정이죠. 그 아까 얘기했던 툰즈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 사람도 이 사람도 굉장히 좋은 배우예요. 근데 이분이 뭐 여러 영화들이 있었지만 이분의 최대 그 제일 잘했던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는 역시 이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나라는 영화가 있고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인데 그 혹시 1993년도에 만들어진 슈퍼마리오라는 영화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슈퍼마리오라는 영화에 그 굉장히 좀 뭐랄까 그냥 어이없어서 재밌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도 슈퍼마리오 역할로 나와요. 이 사람이 되게 약간 통통하시고 이런 분인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과의 그 조화랄까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연기를 해서 보는 사람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작품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둠 판사로 나오는 크리스토퍼 로이드도 그렇고 밥 호킨스도 그렇고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어 놓은 세팅해 놓은 그 기획 안에 로버트 저메스키가 라는 감독이 만들어 놓은 그 연출 그리고 거기 위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과 함께 연기를 하는 크리스토퍼 로이드 그리고 밥 호킨스 배우의 그 연기의 맛 지금으로 치면 3D랑 연기를 하는 거랑 비슷한데 그 맛이 좀 틀려요. 약간 다르죠. 틀리는 게 아니고 부자연스러워서 다른 그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화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알아요? 여기서 이거 보고 나서 이런 융합적인 느낌을 보고 또 새로운 어떤 영감이나 이런 것들을 떠오르실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2주 만에 이거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소개를 못했던 작품인데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나라는 작품 한번 이렇게 오늘은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영화적 뒷 배경이나 인물들, 배우들 이런 부분들이 얘기들을 또 좀 한번 찾아보면서 영화를 보는 것도 하나의 맛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영화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크리스토퍼 로이드가 이 영화를 선택해서 이때 찍었어. 그러면 그냥 뭐 돈 때문에 찍었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류의 영화를 이 크리스토퍼 로이드라는 배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액틱한 그리고 아케이드한 그런 느낌, 엣지가 있는 딱 핀을 꼽는 듯한 연기가 필요한 그런 연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은 이런 류의 영화의 배역으로서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배우를 했구나, 이런 매력을 그 당시에 어필했구나, 이런 것들 그냥 알아가는 거죠. 그런 재미로서도 이 작품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알아두면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 반드시 이 영화는 여러분들 찾아옵니다. 누군가 얘기를 해요. 누군가 뭐 영화사 얘기를 하든지 관련해서 막 얘기를 할 때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나라는 영화는 반드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작인 소설도 있는데 소설은 한국에나 제가 알기로 안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안 했고,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나 이 영화 네이버에서 찾으시면 1,100원밖에 안 합니다. 대여는. 그리고 다운로드 5,000원밖에 안 하니까 한번 보시고 그 맛을, 그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만화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이자 영화인 로버트 저메스키 감독의 1988년 작품입니다.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나 소개해드렸습니다.
2주 만에 하는 것 치고는 원고가 솔직히 제 기대만큼 잘 안 나왔어요. 지금 저는 왜 그 실력이 좀 안 느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하더라도 해온 게 있으면 좀 실력이 늘어 있어야 되는데 항상 혼자 얘기하는 건 제 자리야 항상. 그러니까 사람 얘기 듣고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조금씩 실력이 느는 것 같은데 한 몇 주 동안 바빠서 미리 녹음해 놓은 거 인터뷰가 1, 2부 나가고 해서 쉬게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돌아오면은 이걸 해야 될 때 원고 쓰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잘 해놔야 되는구나, 평소에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에도 좀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좀 더 당금질 돼서 좋은 작품 소개해 드릴 수 있겠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랜만이라 좀 많이 버벅거렸는데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또 방송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77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